사람들은 질문을 꺼려한다.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몰라도 아는 척하며 묻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창피 당하는 게 싫어서 몰라도 묻지 않으면 결국엔 크게 실수하게 된다. 공자는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현대를 전례 없는 경쟁 사회라고들 하죠. 사실 경쟁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사람들 사이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결과로 양쪽 모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이기고도 진 것 같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역사와 사람 사는 모습에서 적잖이 보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 경쟁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경쟁 상황에서 무조건 이겨놓고 보겠다는 우리의 습성 때문은 아닐까요? 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책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요. 2000년도 더 된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공자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유효한 조언을 얻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삶과 인간의 본질을 관통하는 그의 일갈이 큰 울림으로 와닿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디어숲에서 펴낸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인데요. 이발소나 미용실 벽에 걸린 그림, 족자, 교과서를 통해 이 논어의 몇 줄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다들 봐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 아니야 불영 낳고야 하면서 뭐가 맞는지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판덩인데요. 시안교통대학,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베이징 교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사직한 뒤로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판덩 독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00년 세월 동안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되었던 사상가 공자의 철학을 담은 논어를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를 반영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결실을 바라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자왈,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라는 내용은 논어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런 면에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름 상대방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몰라준다면 호의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라는 공자의 참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냐 아니냐는 일의 결과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냐 아니냐는 원인이 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 협력, 추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수확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걱정일 뿐이다. 수확은 경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해 씨앗을 얼마나 적정 시기에 뿌렸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를 걱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질러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찾는 안회의 고찰. 공자가 말하길 내가 회와 온종일 이야기를 했는데 어김이 없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았다. 물러간 뒤에 그 생활을 살펴보니 충분히 실천하고 있었다. 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자왈, 오여회원 종일, 불이 여우, 퇴의성기사, 역조기발, 회야 부루. 공자의 제자 아내가 마침내 등장했다. 아내는 공자의 총애를 받은 제자였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하루 종일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내는 내가 하는 말에 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아내가 공자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는 의미다. 얼핏 보면 아내는 자기 생각이 부족한 사람 같다. 아내를 제외한 자공, 자로, 제열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공자에게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자와 함께 토론하고 연구했다. 때문에 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아내를 보고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말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따르려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구절인 물러간 뒤에 그 생활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공자가 아내의 품성을 살펴보았다는 의미다. 공자는 아내가 자신이 알려준 내용을 실천하는지 관찰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아내는 충분히 실천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가타부타 따지거나 반박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실천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아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며 흡족한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반박하지 않는 아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자공과 자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 스승에게 너무 의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신만의 생각이 부족한 탓에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바로 설명해 주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의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반박을 하게 마련이다. 반박만 하다 보면 깊은 생각에 빠져들 수 없고 다른 이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된다.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어서 스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옳았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진 아내는 공자의 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실천했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곰곰이 연구하고 고민해 스스로 답을 찾았다. 이 때문에 공자는 아내를 어리석지 않다라고 평가한 것이다. 어느 수행자가 승려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스승의 수준이 너무 낮고 체신도 없고 계율도 자주 위반해 더 이상 제자로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수행자의 말을 끝까지 들은 승려는 갑자기 사탕 하나를 꺼내 모래사장 위에 던졌다. 잠시 후 모래사장에 나타난 개미떼가 사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려가 수행자에게 물었다. 저기 좀 보게. 신기하지 않은가? 모래는 그대로 두고 사탕만 옮기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다. 개미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쓸모없는 반면 사탕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승려가 말했다. 그럼 자네는 어째서 쓸모있는 사탕은 놔두고 모래를 옮기려 하는가? 스승의 나쁜 점만 관찰하지 말고 유용한 부분을 배우고 가치가 있는 부분만 보도록 하게. 아내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재빠르게 찾아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다. 다른 제자들이 질문이 많았던 이유는 아내만큼 생각이 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공은 아내를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공자의 말에서 핵심을 빠르게 포착해낼 줄 알았던 아내는 스승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 문장이 SNS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는 현 사회를 사는 우리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는 항상 프로 불편러들이 있다. 프로 불편러는 매사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논쟁을 부추기는 유난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프로 불편러는 항상 회의 때마다 이건 옳지 않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한다. 이들은 회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만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내처럼 어김이 없어 언뜻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소통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아내 역시 전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점이다. 나는 질문한 사람에게 곧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답을 구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교사의 설명에만 의지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깊은 생각을 거쳐야 가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제 중 대부분은 생각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코칭 리더십의 저자인 리더를 위한 코칭 연구소의 엘리자베트 하버라이트너는 자각과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모든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공자가 제자 중에서 아내를 유독 아꼈던 이유는 아내가
자각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장 질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말을 내뱉었다. 이것이 바로 어김이 없는 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구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다. 마음이 둔한 사람에게 예법은 의미가 없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를 어떻게 하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왈 인이 불인 열애하 인이 불인 여학하. 첫 구절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를 어떻게 하며에서 어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의 마음에 어질미 없다면 예절에 따라 행동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말은 고상한 음악을 좋아해도 내면이 나쁜 사람이라면 음악을 들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미이다. 학술과 덕망이 높은 명문 가문에서는 예절과 더불어 음악을 가르친다. 그리고 공자는 어진 마음이 본질이고 예학 교육은 보조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질지 못한 사람은 예학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나는 어질다는 것을 온화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애로운 마음이 생겨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어질문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어질인의 한자를 살펴보자. 사람 인변에 두 개를 뜻하는 이가 합쳐진 글자이다. 따라서 어질문 두 사람이 연결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어질매 반대는 둔함이다. 사람은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사라지면 둔해지기 마련이다. 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예학을 이용한다. 이들은 예학이 담고 있는 감정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만 최고로 생각해 나머지는 무시한다. 영화 무간도에 나오는 깽의 두목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식당에 들어간 두목은 철갑상활로 만든 요리 캐비어를 주문하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 캐비어 한 그릇씩 다 돌리시오. 캐비어는 비싼 음식이지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배를 채우듯 식사처럼 먹는 음식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던 두목은 캐비어를 두부 먹듯 숟가락으로 개걸스럽게 퍼먹기 시작한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회를 간 적이 있었다. 관람객 중 한 사람이 음악은 듣지 않고 기념사진을 찍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외국의 음악회에 다녀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관객의 부산스러운 행동 때문에 주위 관람객들은 음악에 빠져들지 못해 눈살을 찌푸렸다. 이처럼 마음이 둔하고 지식과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 단지 예학을 돈과 권력을 나타내는 데 이용할 따름이다. 내면이 온화하고 풍부해야 비로소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음악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어질지 않다면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어도 풍기는 분위기는 천박해 보일 수 있다. 군자답게 경쟁하는 세 가지 원칙.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경쟁하지 않지만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한다. 읍하고 올라가서 내려와 술을 마시니 그 경쟁은 군자답다. 자왈 군자 무소쟁 필야 사오 읍양이승 하이음 기쟁야 군자. 처음 논어를 읽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다. 원래부터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경쟁에 대한 공자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나는 이 문장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진취이다. 경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것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반면 진취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즉,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진취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는 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힘쓴다. 군자 같은 공자는 이 말처럼 끊임없이 진취하려 노력했다. 공자는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며 더더욱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이런 면에서 공자는 굳세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명예와 이익만을 쫓지 않고 창조하고 진취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한다면 말이다. 위의 문장은 공자가 언급했을 당시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공자는 쟁론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다. 위나라를 떠났고 제나라를 떠났으며 청나라에서도 떠났다.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떠났다. 이런 공자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째서 싸우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논쟁을 피하십니까? 공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공자는 저급한 일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흙탕에서 싸우길 원치 않았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할 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경쟁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공자는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활쏘기는 경쟁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다. 활쏘기는 당시 귀족들이 예의를 지키며 경쟁하던 스포츠였다. 활쏘기 전에 하는 말이 있다. 읍하고 올라가라. 먼저 서로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올라가서 활을 쏴야 하는 예의를 말한다. 활을 쏜 후에도 하는 말이 있다. 내려와 술을 마셔야 한다. 활쏘기를 마치고 난 뒤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배우고 노력한 부분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묘사한 활쏘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활쏘기가 얼마나 멋진 스포츠였는지 알 수 있다. 경쟁은 하되 도와 예를 지키는 군자들의 모습은 가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공자는 그래서 그 경쟁은 군자답다라고 했던 것이다. 군자답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첫째, 선을 지키며 경쟁한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개인의 이익이 아닌 대세를 위해 고려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창조력을 발휘하며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킬 수 있다면 군자답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자. 고대 사람들의 활쏘기 경기처럼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예를 갖춰 경쟁한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아마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하며 경쟁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다. 반동 독서에서 소개한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는 세계 인류 기업의 조직 문화를 설명한다. 구글 직원들의 사내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불쾌하지 않는다. 다른 직원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직원이 있다면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은 군자다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경쟁하는가? 사람들과 충돌하는 원인 중 대부분이 명예, 이익, 의리, 체면 때문이 아니던가?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데도 기어코 싸워서 이기려 달려드는 것은 소인배들의 경쟁이다. 옛날 논어 해설가들은 군자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경쟁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뜻으로 이해되면서 점차 도가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무의와 비슷해졌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그 경쟁은 군자답다라는 구절이다. 현대 사회는 곧 경쟁 사회다. 다만 경쟁에서 진취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군자다운 경쟁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일단 남 탓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남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나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깜빡했거나 내가 잘 못 챙겨서 생긴 잘못된 결과인데도 말이죠. 이 짧은 말로 소인배와 군자의 차이를 참 극명하게 표현한 재주에 한 번 더 감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